네,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전 적대 관계인 쿠바, 이란, 북한과 악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두 나라와는 외교적 매듭을 지었고 이제 북한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과연 미국이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외교 시계를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140km 정도 되는 것도 문제고 또 발사 방향이 남쪽이었단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해의 경우는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저블에 반발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올해도 역시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무려 4월 달까지 90여 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네. 올 들어서는 무려 8차례 모두 24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일단 중요한 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동안 5발을 발사했는데 이 발사에 방향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이성 발사장에서 예. 남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140km를 날아가서 당시에 대동강에 있는 연안 은율군의 서해안 해안가에 이제 떨어졌거든요. 예. 이처럼 북한이 발사를 한 거는 남쪽을 향해서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남쪽 정부를 향해서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북한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제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훈련의 중단, 아울러서 최근에 여러 측에서 관측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게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요. 예.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중단을 해야 된다. 네. 아울러서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거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담아서 남측을 겨냥해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해서 세 나라를 언급했었고요. 이번에 예.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적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적으로 규정한 그 세 나라가 있었는데 우선 두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1세기 이제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어온 두 대통령이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재선을 통해서 강력한 이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국정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판 전쟁과 평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넬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다음 해인 2002년 1월에 당시 연두교서를 통해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 그러니까 악의 축이라 그래서 예. 이 세 나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 이라크, 이란 이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2003년 3월에 당시에 테러와의 전쟁, 그러니까 이라크와 전쟁, 8년 전쟁을 시작해서 2011년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2002년도 8월,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10월에 당시에 미국에서 이 두 나라의 핵무기 제조 의혹을 정식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고 현재까지도 두 나라는 이 핵과 관련된 갈등을 미국 또는 이제 국제사회와 계속 빚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대통령, 그리고 평화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취임하기 직전에 네. 북한, 쿠바, 이란 이 세 나라를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적과 악수를 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상을 만나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만남이라는 건 결국 평화를 하기 위한 서로 간의 협상, 그러니까 적극적인 엔게이지먼트를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전쟁을 선언한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분명히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쟁과 평화 대통령이다.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현재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을 했고요. 네. 53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대사관 설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과 관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 있어서 평화 협력
노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세계적인 스쿠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의문점이 남아 있지만 이란과는 이제는 평화를 향해서 미국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바마가 언급한 이 적 세 국가 중에 악수를 안 한 국가는 이제 그러면 북한만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 핵 문제가 이제 타결이 됐어요. 먼저 그 내용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Today, we have taken a decisive step. We have reached solutions on key parameters of 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뭐 그냥 이란이 뭐 어떤 국가입니까? 뭐 그냥 포기는 안 했을 거고 포기하는 대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그 핵무기를 개발해온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그 무장을 해제할 것인가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하나의 숙제인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2002년도 8월에 당시에 이란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예. 국제사회의 이제 하나의 최대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나라 플러스 독일, 그러니까 P5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 6개 나라와 이란 간에 끊임없는 협상의 줄다리기가 진행이 됐고 그 협상의 결과가 지난달 말이 이제 협상 시한이었는데요. 예. 이틀을 더 연장해가면서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결국은 합의에 도달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먼저 내놓을 것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란에서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 운영 중인 원심 분리기 19,000개를 현재 전부가 아닌 약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약 6,000개 수준으로 감축을 하는 거, 예. 이걸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5년 동안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고 이제 저농축 우라늄, 우리가 LEU라고 하는데요. 예. 이 현재 재고가 약 10,000kg 정도의 우라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300kg 정도로 대폭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개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농도가 약 3.67%를 넘어가면은 무기 제조를 위해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데 그러한 고농축 우라늄은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가 6월 달까지 현지 사찰 등을 통해서 완전한 검증 작업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클리어한 상태가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1979년도 이후에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이 아주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 제재 조치를 풀어주겠다. 이란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런 서로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타결이 됐고 이러한 그 진행이 합의점이 일단 순조롭게 6월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란의 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월드뉴스에서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악수를 하지 않은 북한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그 핵 협상 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모든 전문가들 입장은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은 일단 그 이란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헌법에 선언을 했고요. 네. 심지어는 그 올해 김정은의 신년 정책 같은 걸 발표를 한 거 보면은 핵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게 국가 정책으로 명시가 된 게 북한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란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적이라고 규정했던 쿠바, 이란, 북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숙제가 이제 북한과의 이러한 핵 협상을 네. 타결을 짓는 건데 임기가 이제 1년 7개월 남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예. 과연 나머지 기간 동안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도 매우 클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핵 문제를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좀 요원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협상을 하려면 뭐 미국의 입장도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핵을 바라보는 그 북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되기 3일 전에 유엔 북한 대표부에서 관리가 미국 언론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육자회담을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재개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결코 이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비핵화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를 해라. 마지막 카드로 자기들은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이란과는 달리 앞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 또는 어떠한 서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현재 입장으로서는 육자회담 테이블에도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논의할 수 없다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육자회담 재개부터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스스로 이제 잠금 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이러한 잠금 장치를 풀어나가는데 어떠한 그 외교적 묘안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신의 한 수가 나오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눈 가리고 귀 닫고 계속 목리를 부리는 게 북한밖에 없다니까 좀 씁쓸하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한테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올려달라. 5%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넘고 우리 정부는 못 올려준다가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남북한 당국 사이에 민간 기업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당국 간에 지금 기싸움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개성공단에 관련된 노동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11개 사항 중에 임금 인상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남북 간에 규정된 합의된 사안은 임금 인상을 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온 인상안을 보면은 70.35달러에서 74달러. 정확히 보면은 5.18% 인상안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로서는 인상안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절차를 벗어나는 북한 측의 협상 태도나 결정적 이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3월 달 임금을 규정상 이번 달 10일부터 20일까지 이제는 나눠줘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약 123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그 기업마다 있는 격리 담당자들은 모두 북한 사람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임금 인상안을 모두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상된 안을 지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주어야 될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 당국으로부터 절대 북한이 원하는 인상안에 대해서는 주지 말고 기존에 주었던 그러니까 70달러 안을 가지고 모두 지불을 해라. 3월달 임금을.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끼어있는 기업인으로서는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남북 간의 기싸움이 이번 주 이제 10일이 다음 주에 다가오면은 뭔가 분명한 일을 이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어쩌면 그 개성공단의 임금 갈등이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가 어떤 분수령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기싸움 속에서 그 기업인들만 고통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의 4월 달력에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달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둥회의 기념식에 김영남이 참석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이제 3년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언했지만 세계 정상 가운데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유일한 지도자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인 이 외교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외교 무대의 대비가 4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가 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보낸 걸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본인의 존재를 나타낼 때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이런 공간적 배경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최근에 북한 당국이 정리를 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적인 헌법상 국가 수반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외무상이 인도네시아로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 걸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현재는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선례로 미뤄왔을 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2005년도 당시에 이제 50주년 행사에는 참석을 했었고요. 우리로서는 당시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을 해서 남북 총리급이 만나는 그런 현장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아직 우리 측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상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의 남북 간 정상의 첫 만남은 4월 달은 일단 불발이 된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남북 정상이 모두 초청을 받은 건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근데 우리 정부의 그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견해를 내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그 러시아 전승절 행사 같으면은 5월 9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많은 나라 수십 개 국가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청을 받은 상태인데요. 예. 전례로 미뤄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행사가 매우 바쁜 일정 속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행사에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 정상들이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산적해 있는 남북 현안들을 논의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지 않냐. 네. 이처럼 서로 생색내기 또는 이제 그 리셉션장에서 잠시 만나서 안부 또는 이런 간단한 인사말을 전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정확한 이제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지 말지는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설령 참석한다 하더라도 남북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는 돌파구를 마련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일정상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 좀 언제까지 이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 9일 날 행사가 시작이 된다면은 네. 그 준비 일정, 특히 이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런 외교 일정상으로 감안했을 때는 이달 중순이 어떤 데드라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 측에서는 최영애 노동당 비서가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해 방문을 해서 방문 일정 등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까지 만나서 모두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최근에는 또 그 외무성에 부수상이 또 이제 러시아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러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혹시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이미 러시아 측과 북러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행사 참석에 관련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는 타임테이블을 마련을 해놓고 예. 구체적인 이제 준비 단계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맹 국가인 미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현재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러시아 행사에 성대한 잔치에 참여를 함으로써 미국 측으로부터 곤혹스러운 이런 입장을 전달을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봐서는 우리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러시아가 우리 유라시아 정책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러시아인데 이러한 러시아의 또 존재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또 불참을 하기에는 우리 정부로서도 외교적인 부담은 매우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 참석을 해야 될지도 현재 외교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걸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네, 시기는 일단 그 입장에 대한 내용은 이달 중순 정도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이제 서울에 올 예정인데 천안함 전 시장에 들러서 추모를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제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 측에서 먼저 천안함 그 추모 현장을 좀 방문하고 싶다고 알려왔고 예. 처음으로 이제 신임 부임 인사차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3일 일정 중에 하루를 갖다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천안함 추도 현장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예.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네. 우리 한국의 천안함 그 희생자들의 추모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추모를 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살아있는 끈끈한 매우 굳건한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 2010년도 당시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도 당시에 월터 샤프 장관 같은 경우는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국방위원회 그 청문회를 진행 중인데 일정을 취소를 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에 스티븐슨 주한미 대사와 함께 독도함과 현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당시 희생된 우리 천안함 장병들에서 추모를 했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 천안함의 희생자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카터 대통령의 방문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한미동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관심을 끌 걸로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사드 논의에 그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사드 배치 논의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래된 한미 간의 지금 현안이고 그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그 이후에도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주변국이 탄 나라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까지 밝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안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그동안에 미국 측으로부터 요청도 협의도 또는 그 어떠한 결과도 없었다는 이러한 산무 정책이 기본 정책인데요. 이러한 산무 정책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카터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옹호론자인데 신임 인사차 들리는 카터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재 전망인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공식적이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우리 당국자들과의 만남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문관현 외교안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